자, 여러분, 수업 계획서의 소개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화성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고 또 화성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수업에서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화성학이 무엇인지에 관한 선생님의 강의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자, 화성학을 포함하고 있는 음악 이론의 구성, 음악 이론에는 어떠한 과목들이 포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연세대학교 작곡과의 교육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음악 이론 교과, 그리고 특별히 화성학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비율, 그리고 그 안에선 대략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성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좀 더 집중해서 학문적 성격은 어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학습 목표를 정해서 이 과목을 공부를 할 것인지, 그리고 화성학이라고 하는 것을 에워싸고 있는 결국 조성음악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화성학과 함께 굉장히 음악이론의 핵심적인 그러한 과목인 대위법이 있는데 그 대위법과 화성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음악이론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음악이론이라고 하면 다음의 세 개의 과목이 혹은 세 개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음악이론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보시다시피 화성, 그리고 대위, 그리고 형식입니다. 자, 화성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할 과목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위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을 들어봤었을 거예요. 대위법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을 것이고, 화성과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형식론이라고 해서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틀, 그 다음에 그것들의 어떤 관계, 틀 안에서의 작은 부분들 간의 관계, 그래서 이것들을 뭐 2부분 형식이다, 3부분 형식이다 등등으로 이름 붙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세 과목이 바로 음악이론이라고 하는 교과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목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론의 구성. 자, 먼저 화성, 그리고 그 화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화성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일까? 자, 음악에 있어서 수평과 수직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수평과 수직이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일단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 예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는 음악은 시간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작곡한 음악을 연주했을 때 그 음악은 시간 속에서 시간을 따라 흐르면서 그냥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3초 전의 음악, 5초 전의 음악을 다시 재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날의 전자기기의 발달을 통해서 그것들을 녹음해서 혹은 녹화해서 재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 말고 이미 시간 속으로 사라져버린 음악은 재생할 수가 없죠. 자, 이와 같이 음악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평적으로 흐르는 시간상에서 흐르는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악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녹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의 텍스트로서 그것들을 적어 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기록해 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가능하게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게 되고 그것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제 기보법이 발달하고 음악을 적어 놓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음악 이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화성학과, 또 그것보다 더 긴 역사를 갖는 대입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놓고서, 악보를 놓고서 그걸 갖고 이제 음악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자, 원래 예전에는 수평적인 관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2개나 3개나 4개의 성부의 선율이 있다면 각각의 선율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나서 수직적인 관계를 2차적으로 고려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것이 바로 대입법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성, 다시 말해서 수직적인 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을 화음이라고 하는 단위로 부분 나누어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 간의 연결, 그것들 간의 진행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화성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평적으로 음악을 살펴보는 것을 즐겨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 수직적으로 음악을 살펴보는 것을 즐겨하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바로 화성학의 시작이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어느 시점이냐? 그것은 바로 17세기 이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17세기는 여러분들 1600년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것이 음악사의 시대 구분에 따르면 대략 바로크 시대다. 결국 바로크 시대부터는 화성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음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수직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싹트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 수직적인 경향, 수직적으로 보는 경향이 바로 기본을 이루고 그것이 기본 전제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기법이라는 것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성이 무엇냐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일단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수직적인 화음들이 중심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조인지가 이렇게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을 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5도, 1도라고 하는 화성 진행이 나타나면서 어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드라지게 되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음악이 진행되고 구성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결국 조성의 시대가 열리면서 또 다시 화성이라고 하는 역할이 증대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화성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자, 화성과 그 다음에 대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양쪽 끝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화성은 수직적으로 음악을 보고 이해하려는 것이고, 대위 혹은 대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수평적인 것을 보고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어느 게 역사가 더 오래됐다? 대위법이 오래됐고, 화성은 언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그렇죠. 17세기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부 진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진행은 화성과 대위의 중간쯤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성부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voice leading이라고 하고요. 혹은 영국식으로는 part writing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게 뭘 뜻하냐면요. 화성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배치에서 그것들을 이루는 것은 각각의 성부잖아요. 뭐 4성부라든지 때로는 3성부라든지 그 각각의 성부가 어느 음으로 움직이느냐, 예, 그것이 바로 성부 진행을 뜻해요. 그러니까 개별적 성부의 움직임, 이것이 바로 성부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화성, 각각의 성부들이 모여서 만드는 수직적인 울림이고, 성부 진행은 그 각각의 성부들의 수평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수평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입법과도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성부 진행이라는 것은 화성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성부라는 점에서 또 화성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 즉 화음들을 연결하는 규칙 같은 거, 원리 같은 걸 공부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이루는 성부들의 움직임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화성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입시 때 성부 진행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화성하면 화성학 문제를 푼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것은 이 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뭐 소프라노 문제라든지 숫자 없는 베이스라든지 이런 형태의 화성 문제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조성을 파악하고 아주 전형적이고 아름답고 또 나아가서 음악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것이 바로 성부 진행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것이고요. 따라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성부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화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화성이 어느 화음에서 어느 화음으로 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어느 화음은 어떠한 음악적인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건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실제 화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우리 화성학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강조점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화성학, 즉 송무경 교수의 화성학은 다음에 두 가지 측면을 강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측면은 우리가 수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때 항상 암암리에 전제로 깔려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도드라지게 강조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돼요.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따라서 기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복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성학, 특별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화성학은 다음의 두 가지 개념을 핵심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통사론 혹은 통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계의 개념이다. 자, 둘 다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죠. 자, 통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언어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의 구성 성분들 간의 관계,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는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그 사이에 목적어가 오는 것들이 일반적이다. 뭐 그것이 영어에 적용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삼형식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금세 생각할 수 있죠. 그와 같은 어떤 구성 성분이라는 것이 이 화성학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도 다음에는 몇 도가 올 수 있고, 특별히 제일 끝에는 더 확실해지죠. 마지막 1도 앞에는 그렇죠. 5도가 온다. 그래서 5도 1도가 종지를 만든다. 일종의 그렇게 정해진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서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어떤 소위 말해서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 조성음악의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에 깊이 배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 그것이 도드라지지 않아서 마치 그것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러한 음악에서도 그러한 통사론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수업의 첫 번째 목표다. 자, 두 번째 목표는요. 자, 화음들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화음들이 많고 뭐 이제 음악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 화음들에는
중요한 화음이 있고 덜 중요한 화음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화음 중에는 더 중요한 화음이 있고 또 덜 중요한 화음이 있고 그 더 중요한 화음 중에는 더 중요한 화음이 있고 그거보단 덜 중요한 화음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위계라고 하는 즉 중요성에 따라서 쭉 화음들을 분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화음들끼리만 표시를 하면 음악은 한결 단순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있는 화음 그대로 다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미시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화음들만을 꼽아서 그것들만의 관계를 보는 것을 거시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미시와 거시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바로 위계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위계 그리고 미시와 거시 분석이라고 하는 이 유용한 개념을 자, 우리 음악 이론에 도입한 그런 이론가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인리히 쉔커라고 하는 분이고요. 오스트리아 이론가고 1868년, 1935년까지 사셨던 20세기의 음악 이론가입니다. 결국 이 수업은 하인리히 쉔커의 위계 개념에 상당히 빚지고 있는 셈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화성진행의 흐름의 연결의 규칙을 찾으려는 통사론,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수업의 핵심적인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접학문인 대위법,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정의 정도를 살펴보죠. 자, 대위법의 책을 펴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점과 점, 왜 점을 얘기하냐면요. 대위법이 바로 영어가 뭐냐면 카운터 포인트거든요.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점이죠. 카운터는요. 그것들을 대치시키는 거예요. 결국 점과 점을 대치시킨다라는 어원에서 대위법이 출발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뭘로 바꾼 거예요? 음과 즉 어느 음이 주어지면 그 음에 대응되는 어떤 음을 붙인다. 그리고 선율과 선율, 하나의 선율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응되는 또 다른 하나의 선율을 붙인다. 라는 그리고 그것들을 잘 붙이는 방식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붙이는 기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대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대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선율과 선율을 대응시키는 방식을 뜻하고요. 자, 그러면 그것들을 대응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선율을 대응시킨다라고 하면 거기에 중심이 되는 방점은 어디에 지킨다? 그렇죠. 수평적인 측면에 지킨다. 결국 대위법은 수평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2차적으로 그런 대응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음악의 수평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악 이론의 세 번째 주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성과 대위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건축물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형식입니다. 결국 형식이라는 것은 화성과 대위가 같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 이유는 화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느 지점에 가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 그렇죠. 종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종지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바로 음악에 있어서의 일종의 단락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서 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음악에 있어서의 흐름을 중간중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종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형식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건축물, 음악을 건축물로 이해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 바로 음악 형식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때 가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악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자, 뭐냐면요. 하나는 성부 진행과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디자인이다. 자, 성부 진행과 디자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뭐를 결정한다? 음악 형식을 결정한다. 다소 좀 여러분들 생소하죠? 하지만 이 시간이 음악 형식에 관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학교 연세대학교 작곡과의 교육과정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크게 이론 과목은 1, 2, 3학년에 걸쳐서 포진하고 있어요. 먼저 1, 2학년에는 화성학 1부터 4까지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화성학을 매 학기 여러분들 수강하게 되고요. 선생님이랑은 화성학 1, 2를 배우고요. 2학년에 올라가서는 이제 다른 교수님으로부터 화성학 3, 4를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화성학 1, 2는 조성음악이라고 하는 아까 바로크 시대 때부터 싹튼 다시 말해서 17세기에 시작한 화성을 공부를 하고요. 어디까지 공부를 하냐면 19세기 말 그리고 정확하게 해당 연도까지를 고려하면 20세기 초 대략 한 1904년 5년까지 작곡된 음악에서 나타나는 어떤 화성적인 쓰임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선생님과 공부하는 화성학 1, 2의 특징이에요. 자, 3학년에 가서는 이제 조성음악을 보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인 대위법을 공부를 하죠. 18세기 대위법과 16세기 대위법으로 그 스타일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자,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이 우리 학교도 18세기 대위법을 필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되고요. 그 18세기 대위법은 3학점으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수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위법과 어떤 대응을 이루는 그런 또 하나의 과목이 바로 형식에 관한 과목이죠. 그래서 형식과 분석이라고 하는 과목이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듣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현재 형식과 분석이라고 하는 과목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화성학 1, 2를 통해서 1학년 만나고 3학년 2학기 때 형식과 분석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나게 돼 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때 가서 여러분들이 고급대위법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자, 그 고급대위법은 주로 16세기 스타일의 대위를 다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 말고도 여러분들 푸가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것은 대위법에 있어서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수업인데요. 그것은 필수 교과는 아니라서 그것이 선택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그 과목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푸가라고 하는 것은 작곡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공부하면 좋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워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입학한 만큼 그 수업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에 가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20세기 음악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세기 음악 분석이라고 하는 수업이 아마 3학년 때 생기는 것으로 선생님 기억해요. 그래서 20세기의 화성이라든지 또 화성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화성학 입문, 화성학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자, 화성을 배운다는 것은요, 화음이 사용되는 특정한 음악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3도라고 하는 화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떨 때 사용되느냐, 뭐 이런 걸 공부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부 진행의 전형. 자, 어느 화음에서 어느 화음으로 연결될 때는 주로 성부들이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음악적인 어떤 특징이 도드라진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전형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품에는 실제로 배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배어 있는지는 훈련된 눈이 아니면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곡가들이 워낙 세련된 방식과 기교로 그것들을 잘 수식하고 감추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수식한 것을 간단하게 간추려내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리듬 축약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성부 진행 축약, 혹은 화성 축약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쓴 처음 용어가 리듬 축약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기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음악에 나타난 어떤 화성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리듬 축약의 방법을 통해서 공부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형식을 배웁니다. 자, 우리 형식을 배우는 우리 수업이 3학년 2학기 형식과 분석이다 라고 하는 수업으로 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3학년 2학기 때 가서 형식을 배우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화성학이라고 하는 이 수업에서 형식을 적어도 기본적이고 간단한 형식만큼은 선생님하고 한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학년 2학기 때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교과 과정, 즉 커리큘럼의 어떤 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악구, 악절, 센텐스라고 하는 18세기 음악의 기본적인 전형들에 대해서 배우고 음악 이해를 통해서 살핍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2부분, 3부분 형식까지 공부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네, 철저하게 귀납적이다. 자, 귀납이란 말이 무엇이죠? 네, 구체적인 사실들에서 어떤 하나의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마치 여러분들이 화성학을 반대의 성격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성격은 뭐죠? 그렇죠. 연역이라고 하는 거죠. 즉, 어떤 하나의 규칙, 큰 이론을 통해서 그것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도출되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사실상 화성학이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뭐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해야 된다라고 하고 세부적인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연역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화성학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실제 작품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런 어떤 스타일들, 그 다음에 기법들이 이론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쭉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분류하고 보다 더 큰 어떤 개념하에서 묶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규칙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이죠. 결국 작품 분석과 고찰을 통해서 얻어진 화음을 운용하는 규칙을 토대로 만든 일정한 체계다. 그것이 바로 화성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화성학은 언제 학문으로 정립되었느냐? 자, 그것이 정립된 것은요.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정립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정립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화성학책은 계속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은 20세기에 걸쳐서 주로 미국이나 영국의 이론가, 특별히 미국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 많고요. 물론 독일의 이론가도 이제 쓴 책이 있죠. 자, 그래서 18, 20세기에 걸쳐서 학문으로 정착되었다. 자, 그렇다면 18세기 작곡가들은 화성학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화성학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화성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라고 하면 1722년 프랑스 작곡가이자 이론가인 라모라고 하는 분의 화성론이라고 하는 책 이후에 화성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60년, 1780년 거치면서 키른베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이론가들을 통해서 화성학이라는 과목으로 정립되기 시작을 했고 19세기에 가서도 또 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아까 공부했었던 쉔커에 의해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학자들의 논쟁과 기여에 의해서 학문으로 정립되었고 그것을 오늘날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러분들 작곡가들은 바로 화성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았다.
그럼 그들은 뭔가를 배웠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대입법을 배웠다. 그래서 대입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작곡의 방식을 익혔고요. 네, 그렇게 흘러갔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은 뭘 먼저 배운다고요? 화성학을 먼저 배운다. 그 이유는 뭐죠? 그걸 먼저 배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화성학을 둘러싸고 있는 화성학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더 큰 개념, 조성음악 어법이란 무엇이냐? 자, 조성음악에 존재하는 화성을 운용하는 방식, 그리고 불협화음을 처리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뜻한다. 결국 화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주로 움직이려고 해? 예를 들어서 5도 다음에 1도로 움직이려고 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이 음이 이 화음에서 칠음이야. 그래서 이 칠음은 해결하려고 해. 왜냐하면 칠음은 불협화음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원리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성음악 어법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자, 밑에 빨간색으로 잘 표시해 놨네요. 전격종지 중심의 체계가 바로 조성음악 어법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 1도, 도, 1도. 그리고 그 밖의 화음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비화성음과 불협화음의 처리 방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성음악 어법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성음악 어법이 생생하게 있었던 그러한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공통관습의 시대라고 한다. 자, 공통관습의 시대는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조성음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공통관습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성음악으로 작곡을 한다면 그러한 전통 공통 관습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왜 20세기 초라고 했느냐? 자, 1911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바로 쇤베르그에 의해서 뭔가 조성으로부터 벗어난 음악을 처음 쓴 것이다라고 음악 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무조음악이 시작된 시기를 이 시기로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뭔가 조성에 반하는 그러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이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음악의 시대가 엄밀하게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대략 한 길게는 300년, 그리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19세기 중반 후반, 적어도 1960년, 70년에서부터는 1860년에서 70년은 뭔가 이제 조성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또 17세기가 정확하게 아니다. 17세기 조금 후반부터다라고 하면 대략 200년 넘게라고 하는 말이 공통 관습의 시대로 가장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대략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를 공통관습이 존재하는 시기로 이제 규정을 한다라고 보고요. 그 20세기 초라고 하는 시점은 1911년 쇤베르크의 음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과거 음악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날 현대음악, 소위 말해서 진지한 음악을 쓰는 오늘날의 창작 음악계에서는 조성을 쓰는 것 자체를 되게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게 자기 나름대로의 조성을 시도한, 그렇게 해서 음악을 자유롭게 쓰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곡가 자신의 선택이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스타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와 많은 작품들을 갖고 있는 이 스타일을 공부함으로써 어떤 음악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대입법과의 관계. 화성학과 대입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평과 수직성을 연구하는 대상, 화성과 대위의 결합이 형식을 결정한다. 결국 화성과 대위는 음악을 보는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축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서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을 연구한다. 그리고 그 두 개가 결합되는 지점이 바로 또 다른 음악 이론의 핵심적인 포인트인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화성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722년에 라모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론가이며 작곡가에 의해서고, 그 이후 많은 이론가들을 통해서 화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정립되었다. 반면 대입법은 16세기 대입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딱 어떤 과목명처럼 알아둔 것이 있지만 그 시작은 더 이전으로 간다. 대략 한 1380년경에 어떤 대위에 대한 최초의 저술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몇 이론가들이 이제 대입법을 저술을 한 것으로 보면, 대략 그 이전부터 음악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또 수평적인 걸 고려하면서 수직적으로의 어떤 관계를 조망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로써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화성학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음악이론 교과에서 화성학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화성학을 비롯한 음악이론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성학이라고 하는 교과의 어떤 그런 성격, 목표,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시간의 수업은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잘 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과제를 내줄까 이제 고민하다가요. 일단 오늘은 아마도 개론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숙제를 내주는 것보다는요, 그냥 댓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올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반응해주면 되는 것이 바로 숙제입니다. 근데 꼭 반응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걸로 여러분들 출석도 체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여러분들의 학습 태도도 같이 반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댓글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아요 또는 구독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의 얘기를 한마디 써준다거나 수업에 대해서, 아니면 질문을 해줘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뭐뭐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 올려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숙제해 주시고요. 또 이 동영상 반복적으로 수강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